안녕하세요. 100.7MHz 마포 FM에서 금요일 퇴근길을 함께하는 에코살롱입니다. 에코살롱은 문화 컨텐츠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환경 이슈를 4인 4세계의 시선으로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시간입니다. 마포구 서대문구 지역이 아니시라면 마포 FM 어플리케이션 CR을 검색해서 다운로드하시면 앱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팟빵,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에코살롱을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살롱. 네, 안녕하세요. 저는 휴가 기간이었는데 장염이 갑자기 저희 고양이가 걸려가지고 고양이를 일주일간 보살피면서 휴가를 보낸 벌똥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운동을 해야 되나 고민 중인 김라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에 틀어박혀서 영화만 주구장창 보다 온 올리브입니다. 현관 앞에 매미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한 함드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있고 비 피해도 되게 컸었는데요. 근데 또 저희가 또 이 4명 중에 3명이 또 다 휴가 기간이었잖아요. 네, 그 조금 험난한 시기였는데 휴가들 다들 어떻게 좀 보내셨나요? 고양이는 괜찮은가요? 저희 고양이 정말 얘가 이제 말귀를 다 알아들어갖고요. 제가 휴가 가기 하루 전에 장염이 걸리고 이제 한 이틀 후에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병원에서 퇴원해서 나서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고 있고요. 엄마의 휴가를 볼 수가 없었나 봅니다. 내 옆에만 있으라는. 네네. 아주 건강하게 덕분에 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마님 여행 가셨나요? 저도 월요일, 화요일 휴가였는데 저랑 남편이랑 둘 다 산으로 둘러 다니는 걸 매우 좋아해요. 자연 속에 이제 빠져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폭우 때문에 사실 성안 도시가 별로 없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해서 멀리 가지 못하고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그냥 1박만 하고 왔어요. 이제 집이 아닌 곳에서 잠만 자는 것만 해도 사실 매우 크게 환기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저도 여행을 가지 못했어요. 지금 시국인지라 그냥 집에 있었는데 그 집 앞에 있는 현관에 이제 매미 한 마리가 이게 배를 보이면서 이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게 공상에 빠지면서 또 상상의 나래를 상상의 피셨나 나를 보네요. 피면서 매미는 평생 이제 땅 속에 있다가 성체가 돼서 밖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죽기 전에는 뭐 마치 그 땅 속에 있는 매미처럼 살다가 사후에는 뭔가 다른 존재가 완전히 되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상상을 막 하면서 매미를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매트릭스 같은 네, 그렇죠. 영화가 생각나네요. 상상력이 남들이나 함들이네요. 되게 좋은 생각거리 아니에요? 저는 되게 부러운데. 사후 세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넷플 땡땡이랑 그냥 왓땡 보면서 약간 영화를 되게 많이 봤어요. 지브리 영화 아예 싹 다 보면서 환경적으로 많이 보면서 뭐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원령공주 이런 거 보면서 다시금 환경과 나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생각했던 한 주 보냈습니다. 지브리 시리즈도 나중에 네, 해야 맞아요. 되겠네요. 이거 작은 스포입니다. 네, 모두 여행 같은 거 잘 못 다니고 실내에서 좀 많이 지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 근황 토크는 좀 이 정도로 하고요. 좀 넘어가서 이번 주에 눈여겨볼 만한 환경 뉴스를 공유하는 시간 에코 뉴스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참 그 코로나 시국인데도 코로나 이외에도 정말 다른 뉴스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한 후에 또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아동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웰컴 투 홈이 있었고요. 트럼프 북극곰 서식지에 석유 개발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 보수 집단인 정강훈 목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광화문 집회를 해서 지금 코로나 2차 폭발의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죠. 또 안타까운 또 기름 유출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러시아 임금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모리셔스에서도 기름이 유출돼서 그 선박 잔해를 정부에서 수장시키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적 측면에서 정말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에 선정한 좀 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8월 4일 일어난 바로 베이루트 폭발 사건인데요. 저희가 오늘 다룰 영화의 배경이 되는 도시이기도 하죠. 이 소식을 함드릴님이 좀 더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8월 초에 영화 가버나움의 배경이 되었던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6년 넘게 항구에 쌓여있던 질산 암모늄이 폭발하면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6천 명이 넘는 부상자, 30만 명이 넘는 이재민, 18조 원, 그러니까 레바논 GDP로 4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고 해요.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171명 중에서 최소 45명 이상이 시리아 국적의 노동자라고 해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레바논에 150만 명 정도의 시리아 난민이 살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번 폭발 사고의 경우에도 항구에서 노동자로 일하던 사람들 중에 시리아 난민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목숨을 많이 잃은 거라고 합니다. 네. 뉴스 공유 감사드립니다. 참 그 내전과 경제 위기 그리고 최근에 이 거대한 폭발까지 일어나면서 레바논의 상황이 여러모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좀 부디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되길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코 뉴스 코너였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너인 슬기로운 덕질 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에 에코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슬기로운 덕질 생활로 들어가서 오늘의 메인 컨텐츠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코살롱에서는 보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스포일러를 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환경 컨텐츠를 다루는데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영화가 바로 가버나움이란 영화예요. 혹시나 이 영화를 왜 선택하셨나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 영화를 선정한 이유가 환경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떤 면에 좀 관련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영화를 찍은 레바논이란 중동 국가가 사실 저희가 잘 모르는 좀 어떤 심리적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거리가 먼 나라잖아요. 그리고 또 비교적으로 교류도 좀 적은 편이기에 좀 낯선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한국이 사실 굉장히 유가에 민감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또 2년 전에 제주도에 뭐 수백 명의 예멘 난민들이 한국에 오기도 했대요. 그래서 그 난민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알고 보니 기후위기랑 되게 밀접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가버나움이라는 영화 자체가 되게 완성도가 높은 영화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저희가 공부하면서 살펴보니까 정말 난민과 기후위기가 밀접하다는 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잠깐 줄거리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차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가버나움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어요 라는 강렬한 문구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첫 장면부터 그 교도소 수감을 위해 발가벗고 신체 검사를 하는 주인공 자인이 나오죠. 그런데 그 자인을 검사하는 의사는 굉장히 난감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신분을 확인할 수도 없고 나이조차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치아를 검사하면서 유치가 다 빠진 것으로 보아 한 12살로 너는 짐작이 되겠구나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인은 12세라고는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작고 앙상한 상태이죠.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이 작은 꼬마 아이의 죄명이 바로 살인 미수라는 것입니다. 영화는 자인이 법정에서 부모를 고소하기까지의 과정을 다큐보다 더 리얼한 것으로 보여줍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중동 국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의 슬럼가인데요. 이 자인의 부모는 정말 이 영화를 보면은 애들이 몇 명인지 셀 수가 없어요. 맞아요. 4명인지 5명인지 6명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아이들 모두가 학교도 보내지도 않고 길거리에서 온갖 노동을 다 시키면서 집안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마약 주스까지 팔게 되죠. 결정적으로 그 자인의 여동생이 11살이고 사하르라는 여동생이 있는데요. 이 아이를 그 집의 임대인이자 또 그 알바하는 가게 주인인 남자에게 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인이라는 그 주인공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집을 뛰쳐나가게 돼요. 근데 돈도 없고 자기가 갈 데도 없으니까 길거리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불법 체류자 여성인 라힐과 그의 아들 요나스, 그리고 레바논에 거주하지만 북유럽으로 이주하기를 꿈꾸는 시리아 난민 소녀 메이소은, 그리고 난민 브로커와 아동 인신매매로 돈을 버는 시장상인 아스프로 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자인도 스웨덴으로 망명하는 것만이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자신의 출생 증명서를 찾으러 집으로 가는데, 집에 갔더니 자신의 출생 증명서는 찾아볼 수도 없었고요. 심지어 그 여동생 사하르가 그 남편으로 인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해서 그 칼로 그 남성을 찔러서 바로 그 법정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정말 긴장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중동의 난민, 아동 착취, 도시 슬럼가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너무 리얼하게 표현한 강렬한 영화였는데요.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이 영화는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어른들을 전반적으로 좀 따끔하게 지적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저도 어른이니까 많은 반성을 하게 됐는데, 영화 시작부터 말씀하셨다시피 재판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인이 거기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데, 좀 마음이 되게 착잡했던 게, 자인의 부모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체면부터 걱정을 하지 자인이 어떻게 그런 일까지 저지르게 됐는지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았다 보니까 보면서 좀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올리브님처럼 내가 어른으로서 너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일했던 이런 아동센터에서 봤던 아이들도 되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되게 부모님의 케어를 제대로 못 받고 약간 경도의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실제로 정상지능인데 집에서 너무 케어가 안 되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능이. 근데 그게 어떤 일정 기간 시기가 지나면은 회복이 잘 못 되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 센터에서. 너무 케어가 안 돼서. 우리나라에도 되게 존재하는 현실이고, 자인이 살고 있는 레바논에는 정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고,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제 엄마가 자인한테 동생을 또 임신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 자인의 대사가 엄마의 말이 칼처럼 심장을 찌른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거의 마지막 장면에 자인이 이제 엄마 아빠를 고소하고 엄마 아빠가 좀 뉘우치는 듯 하더니 갑자기 엄마가 자인한테 이 사흘의 죽음을 걱정 마. 내가 내 동생을 다시 임신했어. 이제 괜찮지? 이렇게 네네. 말을 한 거죠. 그거 듣고 좀 많이 충격받지 않았나. 거기서 딱 그 대사에서 소름이 돋죠. 저는 제가 만약에 자인이었으면 바로 진짜 그러니까요. 그 재판에 뛰쳐나갔을 거예요. 근데 또 저는 그 영화 보면서 물론 그 부모의 아동 방치와 학대가 너무 끔찍하기도 했는데, 마지막에 그 법정에서 변론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또 그 부모들이 그냥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게, 그 너무 그 변론 중에서 자기네들은 정말 기생충이고 이렇게밖에 태어나서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또 일면 또 되게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그래서 가버나움인가 봐요, 이 영화의 제목이. 그 법정에서 누구도 참여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다 누구의 잘못 때문인 거죠, 이 법정 안에서. 그러면 저 아이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나? 누구도 자기의 탓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아요. 근데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일 같이 자기가 그쵸. 아들도 있고 출생 신분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인을 보호해주고 돌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데 다들 자인의 부모처럼 자기 탓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은 이게 어디까지 진짜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나. 참 어렵네요. 라마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중동 국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중동에 대해서 다룬 영화를 사실 본 기억도 잘 없는데, 그래서 모든 장면들이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살롱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은 분들이 좀 강추를 하셨었잖아요. 왜 아직 안 봤냐고. 안 보는 삽니다라고 하면서. 안 보는 삽니다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게 됐는데 여운이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제가 메모를 많이 하면서 봤는데, 저는 마지막 장면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 있었어요.
자인이 그 증명사진을 찍잖아요. 야 웃어봐. 그것도 아니고 증명사진 찍는 거잖아. 웃어봐 하는데 그때 2시간짜리 영화인데 딱 웃는 장면이 2번 있는데 그중 하나가 라일이랑 같이 밥 먹을 때 웃었고 2번째는 이제 끝날 때 처음으로 활짝 웃는 얼굴이 나오는데 그때 울음이 터졌어요. 진짜 되게 그 마지막 웃는 장면 때문에 여운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 출생증명서 없이 살던 자인이 그때 출생증명서를 받으면서 찍는 사진이었잖아요. 맞아. 진짜 울컥했죠. 보면서. 저는 약간 살짝 다른 시각이긴 한데 물론 입은 웃고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눈이 되게 피곤해 보인다? 눈이 되게 반쯤 감긴 듯한 눈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정말 긴 여정을 해왔구나.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싸우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표정과 그 눈빛으로 입은 웃고 있지만 그 눈빛에 많은 게 담겨 있었던 것 같아서 보면서 저도 그래서 같이 거기서 울었던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의미로. 네. 정말 이 영화 보면서 안 운 분이 없을 정도로 정말 눈물을 많이 쏟게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인이랑 그 가족의 영화를 봐도 되게 슬픈데 중동 또는 이제 아랍하면 저희가 또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좀 있잖아요. 혹은 뭐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혹시 이 영화에 나온 장면 중에 자신이 기존에 생각했던 중동의 이미지라든지 좀 비슷한 게 있었던 게 있을까요? 저는 진짜 너무 반성을 많이 하게 됐던 게 너무 아는 게 없었어가지고 사실 저는 중독하면은 전쟁 그리고 히잡 약간 이런 2가지 정도의 단어만 떠올렸었던 것 같아서 보면서 좀 많이 반성을 했고 그리고 사실 그 장면 중에 아이들이 그 자인이 약국에 가서 마약 같은 약을 사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고 물에 풀어서 가족들이 약을 깨고 옷을 적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뭐 그런 노동을 하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노동을 하는 사회를 보면서 좀 저 스스로 어쩔 줄 몰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냥 마음이 되게 복잡했던 느낌? 너무나 당연하게 아이들이 일하는 사회 이런 것들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올리브님이 좀 멀게 느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만큼 많이 노출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중동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습득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언론이 보여주는 것만 저희는 사실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어떤 가치관, 생각도 다 그런 언론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노출을 해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좀 멀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중동하면 떠오르는 뭐 전쟁, 석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이미지들 그런 것들이 뭐 사실이긴 하지만 또한 누군가의 프레임을 통해서 형성된 중동에 대한 이미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동의하는 게 제가 떠올렸던 중동 국가들의 이미지는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에서 표현된 마약 거래나 인신매매 아니면 마약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 카페트 위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장면들로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헐리우드 영화에 표현되는 중동 국가 이제 필터가 아예 다르잖아요. 모래바람이 부는 것 같은 필터를 씌워놓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가 좀 낯익고 뉴스를 통해서 보는 중동 국가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리트에 우리가 원전 기술을 수출했다. 뭐 고작 그런 기사들, 버즈 칼리파 같은 고층 빌딩과 같은 그런 이미지들, 혹은 뭐 모래가 엄청 많은데 다른 데서 모래를 끌어와서 인공섬을 만들었다든지 그런 하이테크 그런 프레임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이집트를 조금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이집트도 그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2000년 초반에 런던에서 잠깐 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워낙 가난한 이제 학생이었고 했으니까 아주 막 빈민 지역, 제일 그 월세가 싼 지역에서 이제 살았거든요.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아랍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뭐 소말리아는 아프리카지만 뭐 소말리아 아니면은 뭐 그런 아프가니스탄 뭐 이라크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살았던 곳이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영화에서 보던 그 장면이랑 굉장히 좀 유사한 게 거기 보면은 영화에서도 그 남자들이 굉장히 길거리에 앉아갖고 할 일 없이 뭐 담배를 핀다거나 노닥거리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정말 그대로
그 장면 그대로 런던에 이런 좀 그런 그 아랍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그러고 있고요. 이슬람 국가 뭐 이집트나 이런 나라를 다녀보면은 정말 여자들이 길에서 보이지를 않아요. 네, 거의 다니질 않고 아주 가끔 보인다고 해도 그 히잡까지 완전히 뒤집어 쓰고 있는데 공통점은 굉장히 젊은 그 청년들이 길가에서 그렇게 앉아서 되게 노닥거리는 장면들이 좀 많아서 영화 보는 내내 좀 그런 또 생각이 또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좀 잘 알지 못하는 중동의 이미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이 영화 제목이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이 지명은 현재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지역이고 신약 성경에서 그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행하던 곳인데 기적을 행해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좀 약간 멸망하리라라고 예언한 지역이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 영화는 레바논에서 찍은 영화잖아요. 왜 이 감독이 조금 영화 제목을 가버나움이라고 졌을까 좀 의아해 했거든요. 혹시 좀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제목을 보고? 개인적으로 이 가버나움이 반드시 이 레바논의 베이루트 지역에 한정돼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예수님이 그 죄인인 여자한테 죄 없는 자만 저 여인한테 돌을 던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누가 저 사람에게 죄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각기 약간의 책임감이 있잖아요. 저 아이들에게. 어쩌면은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어떤 가버나움은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지구의 공간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이게 꼭 베이루트 지역을 뭐 한정돼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저도 조금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뉴스 같은 걸 찾아보니까 그런 의도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가버나움이 이 레바논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다는 것도 벌떡님 덕분에 처음 알았는데 가버나움에는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중적인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벌통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변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꼬집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장면에서 좀 출생신고도 못했던 자인이 드디어 신분증이 그런 생기는 것처럼 약간 티게스트라든지 이런 다른 주변인들도 희망적인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엔 또 다른 희망을 또 상징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영화 마지막까지 보면 마지막 끝나고 나오는 텍스트를 보면 영화에 출연한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 영화 출연진들이 재단을 설립하는데 그 재단 이름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영화 내내 가버나움이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다가 한 번도 없었죠? 있었나? 없었죠. 한 번도 왜냐면은 없었는데. 그 지역 네. 지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이름이에요. 아예. 그래서 그게 왜 어디에 나와 있지? 그래서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재단 이름이라고 해서 여전히 수수께끼처럼 이제 찾아봐야 되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셔가지고 조금 알겠더라고요. 자인과 같은 많은 아이들이 아직은 살아가고 다시 태어나고 그 안에서도 순수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떤 기적이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어른들과 멸망을 기다리는 것 같이 그냥 우리는 버려진 땅이야. 그냥 이대로 그냥 멸망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라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금 비판하면서 지은 이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 예전 녹음 때부터 느꼈던 건데 라마님 되게 엔딩 크레딧 요정 같지 않아요? 뭔가 그 디테일하게 엔딩 크레딧을 다 보시고 전 진짜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가버나움이 재단 이름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정말 리틀 포레스트인가 월리에서도 끝나고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역시 이렇게 캐릭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테일. 영화관 가면은 영화가 끝나자마자 일어나서 나갈 준비하는 사람하고 엘리베이터 빨리 타려고. 어떻게 알았지? 크레딧 끝날 때까지 앉아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네. 아마 이렇게 부류가 나눠지는 게 아닐까. 라마님은 계속 앉아 계시는 스타일. 아니 근데 그 엔딩 크레딧에 보면은 끝까지 그 엑스트라로 나오신 분들은 자기 이름 하나하나 확인하려고 끝까지 앉아 계신 분들도 있고 아주 거기 분명히- 뭐 의상 담당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그거 하나를 위해서 고생하셨을까요? 그리고 저는 약간 장소나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은데 장소 협조 어디서 해줬지 막 그런 것까지 다 보고 나오거든요. 아무튼 쓸데없는 꼼꼼한 라마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레바논이라는 이 중동 국가가 너무 낯서니까 제가 살짝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경기도 정도로 굉장히 작은 규모고요. 인구수는 한 700만 명이 정도 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위기 때문에 정말 참치캔 같은 거 하나를 사려면은 한화로 한 160만 원 정도로 할 정도로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기도 합니다. 먼저 그 지리적 위치를 보면은 아래에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그 북부는 바로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죠. 그리고 바로 레바논의 북부에는 시리아가 있어요.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면은 시리아에도 대량 지금 난민이 발생했고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이 계속 지금 그 분리 정책을 하기 때문에 이 인원들이 전부 다 지금 레바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레바논의 인구의 거의 뭐 3분의 1인가 절반 정도가 다 난민으로 지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다가 여기가 좀 굉장히 특이한 게 종교가 이슬람이 국교가 아닌 독특한 나라예요. 시리아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절반은 기독교인이고 절반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 종교 간에 또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전에는 이 지금 레바논이 중동의 파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소득 수준도 높고 풍요로운 나라였는데 지금 내전이 15년간 지속이 됐고요. 지금 청년 실업률이 40%고 또 그 난민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하면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번 연도 3월에 국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지금 얘기했듯이 폭발 문제까지 일어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나라를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너무 잘 알지 못해서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살짝 제가 정보를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좀 끝내도록 하고 잠시 쉬었다가 슬기로운 덕질 생활에서 좀 캐릭터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에서 보면 이 무기력한 자인의 부모가 자녀들을 방치하고 학대하고 있는데요. 부모뿐만이 아니라 영화에 나오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정말 여기에 나온 라힐 여성하고 자인을 비롯한 많은 아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런 영화들을 보면 참 이 제3세계 국가나 힘든 나라에서 항상 여성과 아이들이 고통을 좀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을? 영화 초반에 그 자인의 여동생 사하르가 월경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걸 자인이 먼저 발견하고 이제 들키면 사람들이 이제 사하르를 데려가니까 어떻게든 이걸 숨기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인같이 어린 아이도 그 의미를 안다는 거잖아요. 여자아이가 월경을 시작하면 그 나라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안다는 게 그만큼 아동 성매매가 만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거니까 그게 조금 가슴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저도 진짜 그 장면에 띵했던 게 사실 자인이 그냥 나왔을 때는 되게 체구가 작은 어린 아이잖아요. 그래서 저 남자애가 주인공인가? 약간 아이에 대한 파악이 안 되는 와중에 자다 일어난 멍한 애가 멍한 표정으로 이제 흘린 피를 보면서 뭔가 사태 파악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슈퍼 가가지고 생리대를 흉쳐서 아이한테 여동생한테 이걸 어떻게 입는지를 알려주고 그 짧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앞으로 이 영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뤄질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이 좀 오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많은 어른들이 나오지만 자인보다 더 어른 같은 어른을 정말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맞아요. 자인이 너무 참 어른스럽지 않았나요? 그리고 또 앞부분에서 저희가 나눴던 얘기처럼 교도소에 잡혀간 자인과 엄마가 나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신은 하나를 데려가면 하나를 다시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면서 진짜 너무 끔찍했어. 그게 뭔데? 뭘 줬는데? 라고 하면서 자인이 물었더니 너 동생을 새로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끝까지 자기 아이를 한 명이지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아이를 지키려고 했었던 티게스트와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또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이 모성과 부성이 어떤 그 호르몬이나 DNA에 새겨진 본능인 건지 이것 또한 교육이 되어야 하는 어떤 감수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성이 본능적인 게 아니다. 왜냐면 그걸 본능이라고 한다면 또 모든 노동이 다 여성에게 돌아가잖아요. 학습된 거라고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요. 저희 나중에 이 모성과 부성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다뤄봐요.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모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모성의 형태라고 생각하는 모성은 사회에서 학습된 모성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침팬지나 뭐 원숭이들도 보면 자기 새끼들 잘 챙기잖아요. 그게 포유류의 본능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모성이면 엄마의 뭐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랑 그런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창조된 모성이라는 거죠. 그려진, 네, 만들어진. 침팬지들도 아이들 학대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음. 뭐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 새끼 잡아먹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근데 그것도 이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모성의 형태잖아요. 반드시 아름다운 것은 아닌 거죠. 네, 확실한 건 이 영화 속의 어른들은 아이를 갖는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성 부성도 물론 걱정거리 중 하나지만 고민거리 중 하나지만 정말 이 영화를 통해서 과연 자인의 부모 같은 사람들이 아예 없을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들더라고요. 분명 어딘가에서도 자인과 같은 사하라와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분명 있을 거고 그런 아이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나와 같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부터 진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남인 영화제 막 찾아보고 그랬더니 남인 영화제도 최근에 끝났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 정도로 관심이 없었구나 하면서 또 반성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난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 정우성이 책을 쓴 거 혹시 아세요? 네. 예. 그래서 내가 보았던 것을 당신도 보았더라면 뭐 이런 제목의 그 책인데 거기에서 이제 하는 말이 그래요. 뭐 이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도와야 되지 막 뭐 후원을 해야 되나 이러는데 제일 시급한 거는 우리 올리브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관심을 갖는 거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책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심을 갖는 것부터 정말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관심이라는 게 습관인 것 같아요. 그쪽으로 계속 시선을 돌리게끔 연습하는 거. 왜냐하면은 우리는 관성적으로 이 사회에서 요구하고 원하는 거에 시선을 더 가게끔 이게 학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아주 큰 습관을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처럼 이렇게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해주는 목소리가 많이 생기고 예, 개인적인 삶에서도 많이 공부하고 약간 이래야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희 앞으로 좀 이렇게 좀 남들이 시선이 가지 않는 그런 주제나 영화나 이런 것 좀 계속 또 달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라마님은 좀 어떠셨어요? 그 팩트를 좀 추가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하르가 너무 그 어린 나이에 11살의 나이에 원치 않는 시집을 가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유산을 하면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유니세프 홈페이지에 2015년도 글에서 봤어요. 전 세계 7억 명이 넘는 여자 어린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한다고 하고 네, 이 중에 3분의 1은 15세 이전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학교 중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교육의 기회를 잃고 사하르처럼 조기 출산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거나 건강을 크게 해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말인 게 그 네. 영화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영화가 아닌 게 그 남편이 항변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뭐 부모도 그랬고 그 나이에 나를 낳고 맞아. 그런 얘기가 나오듯이 자기는 이런 거를 뭐 악을 저지르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주변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맞아. 보아서는 그게 정말 조언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태까지 사실 이 영화가 좀 굉장히 어둡기도 하고 슬픈 내용이기 때문에 좀 우울하기도 했었는데요. 조금 여기에서는 또 이 영화에서 서로를 보살피는 그런 사랑과 돌봄의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맞아요. 아주 잠깐 나왔던 그나마 잠깐 나온 자인의 웃음. 그 웃음이 참 기억이 많이 남아요. 저는 정말 좋았던 장면이 그 요나스와 라헬 그리고 자인 이 세 명이서
아주 잠깐 동안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웃고 옆집 사람이 예민해서 냄새 좀 안 나게 해라 했더니 맞아. 자인이 옆집에 쳐들어가가지고 막 때리자. 이게 정말 뭐라 했죠? 쳐들어가자 이렇게 말했더니 맞아요. 그 라일이 웃으면서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라일도 되게 마음이 그동안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막 직장에서 아이를 숨기고 일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이제 다행히 자인이 이제 보살펴 주니까 잠시나마 좀 부담감이 내려놨었고 자인도 자기가 묵을 거처를 마련해서 좀 마음이 그나마 편해졌을 거예요. 그 편함에서 오는 웃음, 여유로움 그런 것들이 저한테 많은 좀 힐링과 치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맞아요. 그 가족이 새로 생긴 그 가족이 자인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그 이름이 라할 맞나요? 라힐이 안 돌아왔을 때 그 자인의 감정이 너무 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행복한 순간하고 그 상실의 순간이 딱 교차돼서 딱 등장을 하니까 막 감정이입이 되게 자인한테 확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우리 부모보다 나빠라고 하잖아요. 그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욕이잖아요. 자인한테는. 맞아. 그 와중에 얼마나 이 자인이 그 아기죠. 그 라힐의 아들인 요나스를 정성으로 돌보고 진심으로 대했냐는 게 느껴지는 게 그 장면 기억나세요? 아직 그 젖을 먹는 젖먹이 아기잖아요. 얘가 이제 너무 극진히 보니까 나중에 정이 들어서 자인의 그 젖가슴을 자꾸 우유 먹으면서 이렇게 만지니까 자인이 너무 자꾸 왜 만지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아기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게 엄마처럼 느껴졌으면 그랬겠어요. 그런 것 정말 너무 찡했죠. 한 가지 요나스와 자인 얘기하니까 생각났던 게 좀 슬픈 장면이었는데 요나스를 포기할까 말까 했던 그 장면 있죠. 그러니까 자인도 정말 지치고 돈도 없어가지고 돈을 이제 벌어야 해서 그러려면 요나스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요나스를 묶어놓고 슈퍼 근처에 묶어놓고 잠시 나 여기 있어 나 잠깐 갔다 올게 하면서 물건을 집는 척하다가 그냥 버리고 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망설이다가 다시 요나스한테 가는데 그 장면이 요나스가 그 묶어놓은 줄 때문에 계속 가려고 하는데 안 가지니까 울어요. 자인이 그걸 보다가 울지 말라고 다시 다가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저도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발목에 묶어놨던 것도 그 자인의 엄마가 그 수많은 맞아요. 애기들 중에 막내 애기, 그쵸? 막내 애기 어디 못 가게 하려고 묶어놓고 아니 밖에도 아니고 집안에서 약간 쇠사슬처럼 이렇게 묶어놓는다라는 게 맞아요. 너무 끔찍했죠. 그 자인이 그런 걸 보고 그냥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밖에 없다는 것도 그쵸.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상반되게 너무 귀여웠던 거는 배급품 받으러 갔는데 네 동생 왜 이렇게 피부색이 달라라고 했을 때 정말 아기 메이소? 같은 게 보였죠. 메이손 메이슨한테 여자애. 그랬었나? 메이손 여자애가 얘 누구야? 내 동생이야. 거기서도 그랬고 저기한테 피부색이 아스프로한테도 그랬어. 아. 그 얘는 무슨 관계니? 요나스랑 너랑 무슨 관계니? 그랬더니 이제 얘가 그 요나스를 이제 직감적으로 이 남자가 나쁜 남자라는 걸 직감하잖아요. 그래서 보호하려고 얘 우리 저기 동생이다 하고 맞아.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좀 했잖아요. 엄마가 요나스 가졌을 때 커피 많이 마셔서 피부가 까매진 거라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 12살짜리 다운 어떤 변명이지 않았나. 자인 귀여웠어. 덥다. 그리고 또 웃겼던 장면 이것도 약간 우픈 장면인데 그 라일이 불법 체류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을 어떤 자격을 얻어야 되니까 동료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니 그 아저씨 할아버지와 할머니한테. 네, 할아버지 아저씨 너무 할머니한테 웃기잖아요. 바퀴벌레맨. 아 맞아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좀 부탁을 해서 보호자인 척 좀 해달라 가는데 할아버지가 막 질문에 뭐 어떻게든 막 어리버리 대답을 하더니 마지막에 아주 예리하게 검사관이 전화번호 말해보려고 이러니까 3456 막 이렇게 얘기하고 7890. 그래서 검사관이 다음은 7이겠네요. 맞아요. 아, 우픈 장면이긴 한데 귀여워.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할아버지 엄청 욕하시고. 맞아요. 저는 이것도 우픈 장면 중에 이것도 그 처음으로 놀이공원에 놀러 가게 된 자인이
여자 모양의 놀이기구가 있잖아요. 와이셔츠 입고 있는 여자 모양의 놀이기구 위에 올라가서 옷을 벗겨서 가슴을 다 드러내놓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위에 청소하고 있던 라일이 훌쩍 보면서 이렇게 피식 웃는데 저는 이제 끝나고 나서 곱씹어 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자인도 모성 엄마로부터의 사랑,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의 사랑이 되게 결핍한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모성을 의미하는 그런 가슴에 약간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인데 좀 과대 해석일 수도 있어요. 저는 새로운 해석이네. 자인이 발랑 까져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9금 장난일 수도 있고 아니 그냥 집착일 수도 있고 웃겼어요. 그 약간 자인이 눈빛이나 이런 객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대범한 것도 있고 되게 당차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그런 성숙한 면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 부모의 그 엄마의 또 사랑을 받지 못한 어떤 그런 젖가슴을 찾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면도 있을 것 같고 좀 다양하게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좀 가버나움에 나온 그런 배역들을 살펴보면서 레바논이 처한 뭐 여성과 아동의 인권 문제도 살펴봤고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을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덕질 생활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에코 서머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 에코 서머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각자 한 줄 평부터 좀 들어볼게요. 오늘 메인 컨텐츠였던 가버나움 다들 어떠셨나요? 미타쿠의 오야신.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디언의 격언입니다. 코로나를 겪고 있는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되찾아야 할 것은 거리두기를 넘어선 연결의 감각이 아닐까요? 난민은 단순히 먼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가버나움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도 난민과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네, 함들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근데 철학자 니체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려거든 너의 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잠시 나에게 가깝고 익숙한 곳을 떠나 내가 보지 않았던 곳으로 한번 시선을 던져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김라마의 한 줄평은 어쩌면 우리의 과거,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엿본 가버나움. 저는 정우성이 그 난민에 대해서 쓴 책에 한 줄 뭐 그 구절이 있었는데요.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에서 난민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 놓인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한 줄 평을 대신하고 싶어요. 네. 중동은 우리와 멀게만 느껴지고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우리랑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더 난민 문제와 중동에 관심을 좀 가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코살롱 아쉽지만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함드릴 김라마 올리브 벌똥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안녕. 안녕.